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잘 익은 홍시 속살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볕이 가장 잘 드는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면을 익어 어젯밤 텔레비전을 보며 산뜻하게 깎아놓고 간 사과를 한쪽 배움을 씁니다. 제가 밤에 과일을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일부러 아침에 먹으라며 랩까지 씌워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었죠. 아삭하고 터지는 과즙이 어지나 달던지 꼭 우리 수영이 마음씨 같았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기대 보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어젯밤에도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통통 부은 제 다리를 조물거리는 아이였습니다. 평생 반일이며 식당일이며 몸을 호흡사한 탓에 비가 오려는 날이면 무릎이며 허리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죠. 그런 저를 위해 수영이는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제 발을 담가주고 정성껏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게 일과였습니다. 제 아들 민규는 엄마와 수영이 피곤하게 왜 그래 하고 타박을 주었지만 그럴 때면 수영이는 오히려 어머니가 시원하시다는데 뭐가 피곤해요. 민규 씨나 어머니한테 잘하세요라며 아들을 나무라던 속 깊고 야무지는 아이였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제 딸이었습니다. 제겐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딸이었죠. 이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억척같이 모아 장만한 이 아파트를 아들 내 외에게 증여해 준다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노년에 어쩌려고 그러냐며 혀를 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수영이를 믿었어요. 제 아들놈은 철이 없어도 저 아이는 저를 절대 길거리에 나한테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나 다를까 수영이는 진명이를 이전하자마자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못 믿으시는 거 아니죠? 이 집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저희 이름일 뿐이에요. 영원히 어머니 집이고 저희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말하며 제 방에 가장 좋은 북박이장을 짜놓고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예쁜 화채들을 들여놓은 것도 수영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인데 잊지 않으셨죠? 제가 점심때 맞춰서 모시러 갈게요. 출근하기 전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살갑게 말하던 아이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무릎이 쑤신다는 말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고 며칠 전부터 유명하다는 정형외과에 예약을 해놓은 참이었죠. 그래, 천천히 와, 길이 막힐. 점심은 밖에서 맛있는 거나 사 먹자구나. 아유, 뭘 사 먹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들깨수제비 해드리려고 어제 시장에서 재료 다 사놨는데 일찍 퇴근해서 올게요. 늦지 않게 갈 테니 꼭 같이 가셔야 해요. 그것이 수영이와 나는 마지막 대화가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 대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이고 늦을 것 같아서 전화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느긋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수영이의 낭낭한 목소리 대신 아들 민규의 다끌판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 민규야, 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너 무슨 일이야? 수영이는 옆에 있는 심장이 쿵 하고 아찌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손에 들고 있던 사과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 다끌판 물음의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흉을 끼기만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애가 달아 이놈아 말을 해. 무슨 일이냐고 하고 소리를 지르자 겨우 울음을 삼킨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네베트 말은 제 남은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수영이가요.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어머니,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사늘하게 식어버린 수영의 손, 하얀 천으로 덮인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실신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들. 제 딸 수영이는 그렇게 따뜻한 봄날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험악하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사흘 내내 눈물과 향냄새로 가득했어요. 민규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리가 꺾여라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수영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하고 목 놓아 울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했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저렇게 금실이 좋았는데 어쩌나 젊은 사람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사나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의 모습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를 저토록 사랑했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착한 것들을 갈라놓으시다니. 그런데 아주 잠깐 모두가 슬픔에 잠겨 누구도 신경 쓰지 못했던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수영이와 친자매처럼 막역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와서 영정사진을 붙들고 수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어머니 혼자 두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으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라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아이들을 달래주려고 다가서다가 조문객들을 등지고 서 있던 민규의 얼굴을 무심코 보게 되었죠.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어야 할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독한 귀찮음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그는 곧바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느라 하며 더 큰 소리로 우열하기 시작했고 저는 분명 제가 헛꽃을 봤을 거라고 이 끔찍한 슬픔과 피로가 나를 헛꽃을 보게 만드는 거라고 애서 제 자신을 다 그쳤습니다. 내 아들인데 수영이를 그토록 끼고 사랑했던 내 아들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턱 빈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수영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거대한 동굴처럼 휑하고 적막했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수영이가 가꿔놓은 화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민규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더군요. 그의 손에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기운 좀 차리셔야죠. 이렇게 계속 계시면 어머니 쓰러지세요. 수영이도 하늘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기운이 나야 차리지. 눈을 감아도 떠도 수영이 얼굴이 아른거리는데 무슨 기운이 나겠니? 그러니까 이제 수영이 물건들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말이 제 귀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두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이제 겨우 사흘째였습니다. 뭘 벌써 정리해. 수영이 흔적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저 방에 들어가면 아직도 수영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해. 어머니 알아요. 저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영이 물건들 계속 보고 있으면 어머니 병나세요. 힘든 기억은 빨리 털어내는 게 맞는 거래요. 제가 다 알아서 치울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게 수영이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아들은 저를 위한 흔적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저 물건들은 힘든 기억이 아니라 우리 수영이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옷 한 벌, 책 한 권, 쓰다 만화장품 하나하나에 수영이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알았죠. 수영이 물건은 내가 직접 정리할 거야.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우리 수영이가 뭘 좋아했고 뭘 아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보내줘야지. 너는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이건 이 어미가 해야 할 일. 제 단호한 말에 민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이번에는 똑똑히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표정과 똑같았어요. 무언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듯한 당혹감과 숨길 수 없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슬픔에 잠긴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대신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힘드시면 언제든 저 부르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저는 한참 동안이나 거실에 홀로 남아 아들의 마지막 표정을 곱씹었어요. 슬픔에 잠긴 사람이 어쩔서 아내 유품을 정리하는 일에 저토록 조급해야 하는 걸까? 왜 내가 직접 정리하겠다는 말에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걸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영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싸늘한 공기 속에서도 여전히 수영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해야만 해. 수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손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방 안에 제 인생을 속도리째 바꿔놓을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수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라일락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던 섬유유연제 냄새였죠. 마치 어딘가에 수영이가 숨어 있다가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웃으면 나타날 것만 같아서 저는 저도 모르게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방의 주인은 없었고 주인을 잃은 물건들만이 정적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문가에 서서 그 적마감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영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눈에 손에 가슴에 하나하나 새겨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이의 옷들은 하나같이 단정하고 소박했어요. 화려한 색깔이나 값비싼 상표가 붙은 옷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부분 시장에서 발품 팔아 샀거나 인터넷으로 꼼꼼히 가격을 비교해 가며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제 생일이라고 아들놈이 큰맘 먹고 사준 백화점 원피스 한 번만이 옷장 한가운 돼서 유독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인규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 그 옷을 사주었을 때 수영이는 가격표를 보더니 기업을 하며 손사래를 쳤었죠. 아이고 민규 씨 이걸 어떻게 입어요? 이 돈이면 어머님 겨울 외투를 한번 사드리지. 당신도 좀 좋은 것 좀 이번에 아내가 맨날 시장 옷만 입고 다니는 거 보기 안쓰럽지도 않아. 안쓰럽기는요. 저는 지금 입는 옷들도 다 좋아요. 어머니 이거 환불하고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네 결국 민규의 고집에 못 이겨 옷을 받아들었지만 수영이는 그 비싼 옷이 아까워 1년 동안 딱 2번 입었어. 제칠순 잔치 때 한 번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친척 결혼식 때 한 번 그 외에는 행여 다를 쇠라 비닐 커버까지 씌워 고이 모셔두기만 했죠. 저는 그 원피스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보드라운 옷가미로 끼고 아껴가며 저와 남편보다 제 아들을 더 챙기던 면을 이에 착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런 아이였는데 이렇게 속 깊고 알뜰한 우리 며느리였는데 옷들을 하나하나 개어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이의 채취가 뱀 옷가지를 만질 때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옷을 고르던 기억 명절에 함께 전을 부치던 기억 밤늦도록 거실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 물었지만 기어이 두 뺨 위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옷을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옷장 아래 칸을 정리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낡은 스웨터 덤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조심스럽게 스웨터를 걷어내자 그 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바닥 두 개를 합친 만한 크기의 짙은 갈색 나무로 된 상자, 특별한 장식 하나 없이 반들반들했지만 한쪽 모서리에 낡은 자물 새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수영이가 이런 걸 가지고 저는 고개를 겨우 거리며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수영이는 제게 비밀이 없는 아이였어요. 시시콜콜한 친구 이야기부터 부부 싸움한 이야기까지 제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런데 이런 상자는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혹시 민규가 선물한 것일까? 아니면 결혼 전에 쓰던 물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온 민규와 마주쳤죠. 아들은 제 손에 들린 상자를 보더니 순간 얼굴이 미세하게 굳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이거 수영이 옷장 정리하다가 나왔네. 이게 뭐니? 네가 사준 거냐? 제 물음에 민규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이내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을 내줬습니다. 아, 그거예요? 그냥 수영이가 쓰던 잡동사니 모아둔 상자일 거예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 같던데 별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잠가놨대? 열쇠는 어디 있니? 열쇠요? 글쎄요. 아마 잃어버렸을걸요. 하도 오래된 거라 그냥 버리세요, 어머니. 안에 먼지 쌓인 잡동사니 밖에 없을 거예요. 민규는 그렇게 말하며 상자에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냥 버리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거짓말. 제 아들은 지금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수십 년을 함께 산 어미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죠. 아니다. 그래도 수영이 물건인데 어떻게 그냥 버리니? 열쇠만 찾으면 열어볼 수 있는 것을. 저는 일부러 민규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하더군요. 글쎄요. 어디 있을지 저도 잘 어머니 저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민규는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황하고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저는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저 상자 안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것은 분명 잡동사니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보물찾기라도 하듯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한 것은 수영이가 평소 물건을 두는 습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참으로 꼼꼼하고 정리를 잘하는 성격이었죠. 중요한 물건은 절대 아무데나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책상 서랍들을 열어보았어요. 다이어리 가계부 각종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과 옷장 서랍도 사사치 뒤졌지만 허사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수영이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땀과 눈물로 얼룩진 초췌한 늙은이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혹시 정말 아들 말대로 별거 아닌데 나 혼자 예민하게 굳은 건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규의 그 표정은 절대 평범한 표정이 아니었어. 저는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들을 다시 한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온갖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침막이 안에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립스틱과 메뉴 키와 같은 작은 물건들이 담긴 서랍이었는데 무심코 서랍을 끝까지 당기자 안쪽 평면에 무언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흰색 열쇠 하나가 투명한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수영이는 이렇게 깊숙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중요한 것을 숨겨두고 했었죠.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떼어내고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상자가 있는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옮기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테이프를 위해 놓인 나무 상자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쇠를 돌렸어요. 찰칵하고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이나 아들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아니었어요. 상자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낡고 손때 묻은 구형 mp3 플레이어 하나와 여러 번 접었다 편득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자 그것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 안내 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허름한 건물 사진과 함께 저렴한 비용, 최고의 시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게 대체 뭘까? 수영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 보석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자물쇠까지 채워가며 숨겨놓은 물건이 고장 낡은 mp3와 싸구려 요양원 안내 책자라니.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혼란에 휩싸여 한참 동안이나 상자 안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날 지옥의 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상자 안에 덩그러니 놓인 두 개의 물건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눈앞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영이 그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따르던 아이가 어쩔서 이런 허름한 요양원 안내 책자를 보석처럼 숨겨두었던 걸까요? 혹시 먼 훗날 제가 늙고 병들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알아본 것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수영이는 입버릇처럼 말했으니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런 초라한 시설의 안내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너너너너려진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펴난 적이 역력했고 종이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어요. 수영이가 이 종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았는지를 짐작하게 했죠. 책자를 펼치자 빛바른 사진 속의 낡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외딴 곳에 위치한 요양원이었어요. 저렴한 비용이라는 문구가 유독 크게 인쇄되어 있었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라는 글귀도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의 부담이라니. 나는 단 한 번도 수영이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수영이 역시 저를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수영이는 이 낡은 종이 조각을 자물쇠까지 채워가며 보관하고 있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혹시 민규 몰래 알아본 것일까? 왜 아들놈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수영이는 그걸 막으려 했던 걸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길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민규의 어색한 표정 유품 정리를 서두르던 모습, 그리고 상자를 발견했을 때 당황한 기색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내려놓고 상자 안에 남은 또 다른 물건 낡은 MP3 플레이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색 플라스틱 몸체는 군데군데에 긁혀 있었고 작은 액정 화면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모델이었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듣는데 수영이가 왜 이런 구닥다리 기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MP3를 들고 다시 수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잡동사니가 담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쓰던 휴대폰 충전기, 엉킨 이어폰 줄 용도를 알 수 없는 케이블들. 한참을 뒤진 끝에 마침내 MP3에 맞는 낡은 충전 케이블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지를 흙 불어낸 뒤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MP3를 연결했어요. 작은 액정에 희미하게 충전 표시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충전이 되는 동안 저는 거실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 작은 길게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수영이가 평소 좋아하던 노래들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녹음되어 있는 걸까? 요양원 안내 책자와 함께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수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MP3를 충전기에서 분리하고 함께 들어있던 낡은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반찬은 너무 짜다는 거지. 어머니 혈압에도 안 좋은데 앉아요. 민규 씨, 당신 입맛이 유별난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이거 좋아하세요. 민규와 수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나 나눌 법한 부부의 대화였어요. 저는 잠시 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정말 아들 말대로 별거 아닌 작동산이었나?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제 그런 생각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맨날 어머니 타령이야. 이 집이 어머니 집이야. 이제 우리 집이라고.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내 말 좀 들으면 덧나. 민규 씨 말 조심해요. 이 집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집이야. 우리한테 그냥 주신 거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어요. 뭐가 감사해. 어차피 아들인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었잖아. 그걸 좀 일찍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왜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나는 이 집 가지고 더 큰 일을 하고 싶다고. 내 사업, 내 꿈. 당신은 내 꿈 같은 건 관심도 없지. 그게 무슨 사업인데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그게 당신이 말하는 꿈이야. 그건 꿈이 아니라 그냥 불효야. 이 사람아,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불길한 예감이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그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이었던 겁니다. 부려 시끄러워. 요즘 세상에 다들 그렇게 살아. 부모님 편하게 요양원에 모시고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라고. 당신처럼 그렇게 구닥다리 생각만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당신 아팠을 때, 사업 실패했을 때, 그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야.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돈 때문에 내 조치를 생각을 해. 나는 절대로 동의 못해. 수영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지키기 위해
제 아들과 저렇게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동해, 네 동의 따위가 뭐가 중요해. 이 진명에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몰라. 알아.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당신이 정말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하면 나도 이 사실 전부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야. 당신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내가 다 밝힐 거라고. 수영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들려온 민규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왔던 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림보다 차갑고 벤보다 교활한 악마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끝까지 반대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는 수밖에 없어. 당신이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고. 그럼 이 집에서 당신 쫓겨날 걸.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놈이 지금 뭐라고 하는, 수영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그렇게 나에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 손으로 내 딸 같은 며느리를 내쫓게 만들겠다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규 씨, 당신 정말 끔찍한 사람이구나. 수영이의 절망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답하는 민규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이 먼저 조용해져야겠네. 아주 영원히, 아주 영원히, 영원히. 그 말을 끝으로 녹음은 끊겼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귓가에는 오직 아주 영원이라는 아들의 목소리만이 악마의 저질처럼 맴돌고 있었어요. 수영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배 아파 나온 적금직한 놈이 나를 지키려던 내면을 이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나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자꾸만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저는 당신이 3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 저는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었어요. 내 아들을 하나뿐인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귀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민규의 그 마지막 말, 아주 영원이라는 그 악마 같은 속삭이 네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수영이는 그 악의 희생양이 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겨우 움직여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죠.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하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앳된 얼굴의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박선자 어르신 되십니까? 112에 신고하셨다고 해서 출동했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 늙은이가 왜 신고를 했을까 하는 의아함과 약간의 귀찮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행패라도 부렸나요? 젊은 순경이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도 동정심 뒤에 숨은 회의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노인이 헛것을 보거나 외로움에 지쳐 장난 신고를 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듯한 태도였죠.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가 신고한 것은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제 말에 2 경찰관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면 물었어요. 아들님이요? 아들님이 어르신 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제 아들이 제 며느리를 해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두 경찰관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젊은 순경은 저를 안타깝다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나이든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따님 같던 며느님을 잃으시어서 경황이 없으신 건 알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님도 지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역시나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노인의 망상증으로 칩을 버리는 것이 눈에 선했어요. 저는 분노로 입술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합니다. 내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영의 방에서 가져온 mp3 플레이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제 아들이 며느리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수영이가 그걸 반대하자 영원히 조용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똑똑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두 경찰관은 잠시 주춤하는 늦었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mp3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어르신, 이게 요즘도 작동이 되긴 합니까? 벨입니다. 내가 직접 다 확인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 간절한 외침에 젊은 순경이 조심스럽게 형사의 손에서 mp3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있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에는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던 그의 얼굴이 녹음 파일이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민규의 그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을 때 젊은 순경은 화들짝 놀라며 이어폰을 귀에서 뺀 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그는 상기된 얼굴로 나이든 형사에게 이어폰 한쪽을 건넸습니다. 나이든 형사 역시 반신반의하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죠. 그리고 그의 얼굴 역시 젊은 순경과 똑같이 변해갔습니다. 미간의 주름이 깊어졌고 의심으로 가득 찼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와 mp3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거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김순경 증거물 채증 봉투 가져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순경이 재빨리 가방에서 비닐로 된 증거물 봉투를 꺼내왔고 나이든 형사는 장갑을 끼운 손으로 mp3 플레이어와 요양원 안내 책자를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담았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까지 동행해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부르세요. 당장 부르세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의 전화를 받고 민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 있는 경찰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제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경찰은 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급번번한 연기라니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딸 같은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지금 제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규 씨 잠시 저희와 함께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고 김수영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와 형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더듬거렸어요. 네, 수영이 사건이라니요. 그건 그냥 사고였잖아요. 제가 뭘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경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수영이 잃은 슬픔에 지금 헛것이 보이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아들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수영이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민규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경찰들의 눈빛이 다시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들은 아들의 저 눈물겨운 연기에 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에 매달린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이놈아. 제 말에 민규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 보았죠. 가서 네가 한 짓을 전부 다 털어놔. 네가 수영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입으로 직접 말하란 말이다. 제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읽었는지 민규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런 우리 모자를 잠시 지켜보더니 이내 민규의 양팔을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민규 씨, 일단 서로 진정하시고 서에 가서 차분히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민규는 경찰들에게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꽝하고 닫히는 현관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분명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부인할 것이고 세상은 어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수영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차가운 거실의 공기 속에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놈이 없는 집은 겉보기에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닌 폭풍 전야의 숨막히는 긴장감을 품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뜬 눈으로 앉아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7일 같은 어둠 속에서 거실 벽에 걸린 괴중식의 짝갓 거리는 소리만이 제 심장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경찰은 제 말을 그리고 수영이가 목숨과 맞바꾼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민규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은 보통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범 같은 혀로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 경찰을 구슬리고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놈이었죠. 제 앞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뒤에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계획을 꾸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경찰의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영이의 사무치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제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밤새 잠 못 이룬 몸을 억지로 일으켜 싫지도 않은 얼굴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걸음이 향한 곳은 집 근처의 상가에 있는 은행이었어요. 어제 저는 밤새도록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렸습니다. 수영이가 남긴 녹음 파일에서 민규는 분명 이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받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그저 수영이를 협박하기 위해 내뱉은 허풍이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냈습니다. 그것이 아들놈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가능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이라 생각했죠. 자동문이 열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분주한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저를 맞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들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도 모르게 손에 등 통장을 꽉 옮겨주었습니다. 낡고 빛바른 갈색 표지의 통장. 이 집을 분양받기 위해 악착까지 돈을 모으던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대출금을 갚아 나가던 고된 세월까지 제 평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번 꼬비꼬비 단 1,000원짜리
몇 장 남의 집 허드레스를 해주고 받은 풍돈까지 그 돈을 모아 이 집을 장만했고 그 집을 아들 내 외에 행복한 앞날을 위해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집을 가지고 저와 제 며느리의 뒤통수를 치려 했다니 배신감의 심장이 다시금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13. 제 번호가 불리고 저는 창구의 젊은 여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제 신분증과 제 요청을 번갈아 보던 직원은 예상대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현재의 집 소유주가 아니셔서 아드님의 금융 정보를 저희가 임의로 연남해 드릴 수는 법적으로 아드님과 함께 오셔야. 저는 직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을 끊고 제 낡은 통장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가씨, 내가 이 아파트 여기서 주택 청약 들어서 분양받았어. 그리고 수십 년간 대출금은 다 이 통장으로 갚았지. 내 젊음, 내 눈물, 내 평생이 담긴 집이야. 그 집을 아들한테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아들이 이 집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어미가 알아야겠어. 법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건 내 집이고 내 권리야. 확인해줘.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제 기세에 젊은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안쪽에 있는 지점장에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지점장은 중년, 젊잖은 신사였어요. 그는 제 구구절절한 사연을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듣고 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다군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전부 말해줄 수는 없지만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신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요 사실을 한 달 전쯤 이민규 고객님께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저희 은행에 거액의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최종 심사 과정에서 반려 처리했습니다. 반려라니 왜 반려가 됐다는 거예요? 서류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아파트 공동 명의는 아니지만 배우자이신 고 김수영님께서 전입세대 주로 등재되어 있어 배우자의 실질적인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몇 번 김수영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김수영님께서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분의 사업 계획이 너무 무모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대출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성광처럼 터져나오며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민규는 돈이 필요했고 집을 담보로 잡혔지만 우리 수영이가 온몸으로 버티고 서서 그것을 막아냈던 겁니다. 수영이는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었어요. 민규의 돈줄을 틀어진 반드시 치워버려야 하는 장애물이었던 거죠. 그제야 녹음 파일 속 민규의 그 선을 한 분노와 악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에게 허리를 숙여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민규의 대출 상담 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이것이 아들로 매목 조를 첫 번째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규는 분명 단순한 사고였다고,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비극이었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의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깨뜨려야 했습니다. 민규는 경찰아 수영이가 넘어질 당시 바로 위 집에 사는 여자가 수영이가 혼자 어지러운 듯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집 500 이후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번의 초인종 끝에 문이 회사슬 걸쇠가 걸리 채로 배꼽이 열리고 겁에 질린 듯한 젊은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여자는 금방이라도 문을 닫을 기세였죠. 누구세요? 502호 아주머니시죠? 저 아래집 사는 박선자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여자는 제 눈을 피하며 말을 얼범 우렸습니다. 저는 다치려는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면 말했어요. 우리 수영이 아주머니도 아시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명절이면 떡이나 과일도 나눠주던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지금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 아이는 구천을 떠돌 겁니다. 이웃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주머니도 아이 집 오시잖아요. 제 간절한 목소리에 그리고 아이를 키우지 않냐는 마지막 말에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며 쇠사슬을 풀고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등 손톱을 물어뜨며 의자에 저를 앉게 하고는 멀찍이 서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어요. 본 게 아니라요. 그럼 경찰에는 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때에서 싸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남편분, 아내분에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막 물건이 깨지는 것 같은 소리도 나고요.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쿵 또 하는 아주 큰 소리가 나서 놀라서 현관 렌즈로 내다봤어요. 그때는 면은 이미 계단 참에 쓰러져 계셨고 아드님이 그런 면은 힘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건 보지 못했다고요. 그냥 싸우다가 큰일이 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어요? 아드님이 이민규 씨가 그날 밤에 집에 찾아왔어요. 과일 상자를 들고 와서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아내가 평소 좀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부부싸움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고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그냥 어지러워서 넘어진 걸로 해달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서에 불려다니면 좋은 일 없지 않냐고. 남편도 옆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경찰에 가서 지금 나한테 한 말 그대로 해줘요. 내가 아주머니한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할 테니 죽은 우리 수영이를 위해서 제발 부탁합니다. 아주머니도 진실을 덮고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원 여자는 한참을 울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아들로 매명백한 동기와 거짓 알리바이를 증명할 두 자루의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죠.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민 은행 서류와 이웃 여자의 진술 번복 의사를 확인하더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슬픔에 잠긴 노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직교한 추적자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놓칠 뻔한 부분들을 어머님께서 전부 찾아내 주셨네요. 형사는 제게 존경심이 담긴 눈빛을 보냐며 새로운 사실 하나를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부검 의뢰했는데 오늘 결과 일부가 나왔습니다. 고 김수영 씨의 시신에서 소량의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흔히 잠이 잘 오는 약으로 알려진 것인데
그 자체로는 증거가 되게 어렵지요. 어머님께서 가져오신 이 증거들과 함께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이 잘 오는 약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규 군음이 얼마 전부터 자기가 잠을 설친다는 핑계를 대며 약국에서 신경 안정 좋다는 약을 사다 놓고 차에 타 마시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약이 수영이를 위한 것이었을 줄이야. 그놈이 우리 수영이한테 약을 먹인 겁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일부러 계단 근처에서 싸움을 발을 헛디디게 만든 거예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저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민규 씨,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명백한 동기와 정황 증거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그 입을 열게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들놈의 거짓말은 이제 곧 드러나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심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규가 대출 받으려던 그 큰돈, 과연 그 돈은 전부 혼자 쓰려던 것이었을까? 그 탐욕스럽 잔인한 계획에 또 다른 공범은 없었던 걸까? 저는 그 의심의 끝에 제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 서 있을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규의 알리바이는 깨졌고 범행 동기 또한 명백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민규 단순 참고인이 아닌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죠. 보통의 어머니라면 이제 경찰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결과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경찰서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밤 낮으로 민규가 대출 받으려 했던 그 돈의 액수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업 자금이라고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민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마치 누군가와 함께 큰일을 도모하려던 사람처럼 그 누군가는 대체 누구일까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 둘씩 맞춰지기 시작한 것은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방향으로였습니다. 미니의 얼굴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평소 미니는 입만 열면 제게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인 민규와는 달리 욕심 많고 셈이 많은 아이였죠. 엄마는 맨날 오빠랑 올케만 챙겨 나는 딸도 아니야. 오빠는 집 앞하니 사주고 나는 전세금 하나 안 보태주고 말이야. 그 집 오빠한테 홀랑 다 져버리고 엄마는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올케가 엄마를 평생 모실 것 같아. 다 자기 이속 차리려고 잘해주는 척하는 거지. 수영이를 못 잡아먹어 달이었습니다. 제가 수영이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옆에 와서 괜히 트집을 잡고 심술을 부렸고 제가 수영이에게 반찬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면 입이 대빨 나와서는 며칠이고 토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저 오빠에게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동생의 서툰질 투련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집 가서 야납고 살아보면 철이 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못난 딸의 투정을 그저 받아주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재산과 어미의 사랑을 웬 근본도 모르는 여자가 나타나 통째로 가로챘다는 아주 시커먼 시기심과 탐욕이었을 겁니다. 아니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오빠랑 한통속이 되어서 저는 고개를 세차게 내주었습니다. 제 배합한 90 자식 둘이 함께 공모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였지만 의심은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제 심장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민규가 대출 받으려던 그 돈이면 민규의 빚을 갚고도 민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번듯한 옷가게 하나를 차리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맞더러 떨어지는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수영이가 이 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안도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때는 저는 차마 다음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밑반찬 몇 가지를 꺼내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집으로 향했어요. 일부러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시에 찾아가 그 아이의 맨 얼굴 꾸미지 않은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사는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해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희야 엄마 왔다.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딸은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저를 보고는 토끼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거실의 풍경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 전까지 해도 2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있던 자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최신형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번쩍이는 새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이 눈에 띄었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맞벌이를 하면서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징징대던 아예 집에 있을 법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좋은 게 많이 늘었네. 어디서 나니? 네 서방이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새로 산뜻한 핸드백을 들어보이면 물었습니다. 달은 제 손에서 가방을 와랑 낚아채다시피 하며 시선을 피한 채 더듬거렸어요. 아 이거 그냥 친구가 안 쓴다고 해서 싸게 산 거야. 텔레비전은 오빠가 바꿔준 거고 오빠가 민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다 사줄 때니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그냥 사업이 잘 돼서 보너스 받았다고 하면서 엄마는 왜 남의 집 삶을 그렇게 꽃이 캠으로 피곤하게 정말 다른 제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민한 반응은 제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죠.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딸의 맞은편 소파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 최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민희야 나 어떡하면 좋니? 정말 나 어떡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일부러 어깨를 잘게 들썩이며 오는 척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딸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죠.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오빠 일 때문에 그래. 경찰서에서 자꾸 만나를 불러 어제도 갔다 왔는데 오늘 또 오라고 하네. 아무래도 경찰이 엄마를 의심하는 것 같아. 아주 단단히 뭐 엄마를 의심해. 왜 말도 안 돼. 딸의 목소리 톤 높아졌습니다. 저는 흔을 끼는 척하며 제 비참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평소에 수영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리고 수영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서 내가 홧김에 우리 수영이를 밀었다 생각하는 것 같아. 민희야 네 오빠는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나 이대로 꼼짝없이 감옥 가게 생겼어. 억울해서 어떻게 저는 일부러 사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수영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고 그래서 내가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고 제 절박한 연기에 딸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그늘 있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오빠에게
향해야 할 의심의 화살. 엉뚱하게도 어미인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딸은 제게 다가와 제 등을 어설프게 두드리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럴 일 없어. 엄마가 왜 그런 짓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안도감에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린 딸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줄줄이 내뱉고 만 것이죠. 엄마가 그런 게 아니잖아. 사실은 엄마 잘 들어, 올케가 오빠 너무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 요양원 보내고 그 집 팔아서 오빠 사업하고 내 가게 차리는 거, 그거 올케가 끝까지 반대해서 오빠랑 다투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엄마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괜히 엄마가 뒤집었어 생각하지 마. 딸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저를 안심시킨답시고 이 끔찍한 진실을 제 귀에다 대고 속삭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준 채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내 딸,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저 아이가 제 한통 속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새 핸드박과 텔레비전은 수영이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미니,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흐느끼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떨리고 있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제 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괜히 경찰서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만 해. 오빠가 다 알아서 변호사 선임하고 해결할 거야.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알았지? 딸은 제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그 손이 어찌나 느껴던지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 미니야. 이제 이 어미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다. 너희 남매가 저지른 짓을 이 어미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하나하나 전부 다 갚아줄 것이야. 제 딸의 옹기엄 손을 잡고 저는 지역의 한복판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딸의 집을 나온 뒤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주울 기력조차 없었어요. 딸과의 대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그 작은 기계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의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댄 채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고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저는 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수십 번 수백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며 저를 안심시키던 딸의 어리석은 목소리, 올케가 오빠 말을 너무 들어서 그런 거야 라며 모든 책임을 죽은 수영에게 떠넘기던 그 뻔뻔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오래전에 매받나버린 듯 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분노와 강철보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결심뿐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의 죄를 내 손으로 직접 단죄하리라는 결심.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을 맞이한 희미한 여명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에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입가에 돋기마저 서린 듯한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마지막 남은 일말의 모정마저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인 경찰서 근처의 한적 차집에서 형사의 얼굴을 마주하고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자 형사의 얼굴은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다음에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담한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휴대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어머니, 이건 따님 목소리가 맞습니까?